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의 박경추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한가롭게 만화를 보는 즐거움.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본 일일 텐데요. 그런데 이 만화의 출발점은 대단히 정치적이었다고 합니다. 영국 정치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18세기 윌리엄 호가드의 풍자화를 만화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오늘 모실 분은 우리 시대 만화 정신을 상징하는 그런 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저항의 의미로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의미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온 분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재동 화백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모시는 분들한테 네. 첫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고 네, 있는데요. 네, MBC 굉장히 오랜만이시죠? 아,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기억나세요? 언제 출연? 기억도 안 나. 아, 기억도 안 나시나요? 그 무슨 박재동-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뭐 무슨 사연인지는 아시죠? 조금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시고요. 그 박재동 화백님 하면은 그 수첩 항상 네, 갖고 네, 다닌다고 네. 유명한데 오늘도 갖고 오셨나요? 아, 예. 내가 요거 이제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네. 그림 그리는데 요번 거는 내가 구경 좀 시켜드릴까? 예, 구경 좀.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래저래 넘기다 보면 뭐 내 동생 그린 것도 있고 내 친구 우연히 만나. 요거는 이건 요즘 뭔가요? 감기 걸려가지고 콧물이 잘 안 잘리는 거야. 요거는 우리 집 앞에 네. 어떤 92살 먹은 할머니가 물건을 갖고 왔는데 내가 쉬고 계셔. 네. 하면서 그래서 아이고 좀 들어드릴까? 아, 괜찮다. 그러면서 얘기를 슬슬 했더니 자기가 92인데 영감도 돌아가시고 네. 혼자 사는데 고향에서 큰 아들이 자꾸 내려오라는 거야. 근데 가기 싫대. 왜요? 가면은 그 일할 것도 없고. 네. 농사 짓는 건 일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며느리가 저거 언제 죽나 하고 기다릴 거래. 아이고야. 그래서 안 간대. 그런 이야기. 어. 근데 이제 또 손자들이 또 자꾸 찾아와서 괜찮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 할머니. 그럼 평소에 이렇게 그냥 눈에 띄는 장면들을 띄고 이제 그리시고 그리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MBC 여기- 사장 후보가 11명에서 3명으로 압축됐는데 최승호 PD가 될 겁니다. 이건 누구신가요? 신앙림 씨야. 아,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하셨... 예. 그렇지. 그리고 우리 같이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거 너무 재밌어서 그려놓은 거지. 예견을 했는데 하고 맞았네요. 자기는 그렇게 될 거래. 이게 11월 29일이니까 예. 조금 됐죠. 사장 발표나기 아이고, 훨씬 좀 전이네요. 요즘 그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던데 이름이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네. 어떤 그게 뭐냐면 우리 단체인가요? 국정원에서 그동안 사실은 시민들,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보와 관계되는 사적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사찰을 당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불안한 불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으로 지으셨군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런 활동을 사실 주도한 게 이제 국정원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을 하라. 이런 걸 지금 주장을 하고 얼마 전에 있어요. 기자회견하셨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 물론 뭐 한없이 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저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데서 개혁위가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문무일 검찰총장도 연내 중요한 것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는 게 이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많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피곤할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해서 끝까지 이 적폐를 다시는 다시 재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랬으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뭐 요즘은 다 밝혀졌지만 그 네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전 정권 시절에 좀 눈치는 채셨나요? 그건 뭐 당연히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죠. 아. 있을 것이다. 그런 그 문학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그게 들어 있겠지.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연극계 이런 데서도 이미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예산 지원 관련해서 지원 이렇게 뭐 자르고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될까지는 몰랐어요. 정말. 박재동 화백님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시거나 체험한 느꼈던 게 있나요? 내가 이제 직접 체험한 거는 뭐랄까 내가 뭐 하는 이런 무슨 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투자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더라고. 근데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알 수가 없죠. 그건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증거가 없으니까 네.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블랙리스트 그 예를 들어서 뭐 김민선 씨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그 순수한 참 젊은 사람 하나가 배우 하나가 예술가 하나가 완전히 그 시절을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절에 그런 정권 하에서 많이 사실은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언론도부터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가장 용감하게 말을 했던 것은 예술가예요. 그 4월 16일 날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4.16 하고 그때 광화문 텐트에서 단식 그 1일 단식 농성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만화인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55일을 단식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름 없는 이 예술가들 기타, 시, 춤 또 언론인도 나오고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눈물 겹더라. 이 무명의 예술가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구나. 예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마음이 간절한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고 사실은 그런 힘이 나 지금 블랙리스트에 대한 저항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그 텐트를 치면서 120 며칠을 거기서 예술가들이 텐트 치면서 자고 하는 그 힘들이 또 시민을 끌어모을 수 있는 동력도 또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블랙리스트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또 이건 뭐 사실 정권이 바뀌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좀 이렇게 대안 같은 것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 이런 특별법을 제정해야죠. 제정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일꾼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킬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그거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건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건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광화문 광장이 뜨겁게 달아온 지가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정말 네. 상전벽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그 촛불 집회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세요? 촛불 집회를 생각하면요. 정말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다니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감격적이고 자랑스러운 광경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직접 참여하거나 목도하거나 같이 기뻐했던 나라 국민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민주주의를 혁명을 실현한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디 연말부터 뭐 한국이 세계의 등불이 될 것이다 이러면 속으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게 세계의 등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촛불이 세계의 등불이고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따라와야 할 가장 앞서서 우리가 새로운 인류 문명사회에 그 아름다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정권과 함께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부당한 권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만들어줬고 진짜 민주주의의 정수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 보여줬죠. 촛불 집회는. 그럼요. 이 한 컷 만화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어쩌면 이 박재동 화백의 그림이 시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 그리셨던 만평을 몇 개 준비했거든요. 네, 그거 네. 보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요 작품 네네. 기억나세요? 네네네. 이 다음 1988년 88년이면 서울 올림픽 있던 해네요. 그때 올림픽에 다 들떠 있지만 네. 사실은 이런 여공들 노동자들이 톨루엔이라는 화학약품들이 많이 그 생산 과정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시게 되면 환각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환풍기 태양 밤에 네, 태양도 없는데. 태양도 없는데 저 태양을 봐. 그 환풍기 같지? 공장에 있는 환풍기하고 이렇게 막 진짜 약간 정신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그런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슴이 뻥 뚫린 사람들이 나오는. 대선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나왔는데 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됐었죠. 네, 그 3당 합당을 3당 통해서. 합당해서 됐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가슴에 구멍 뚫린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기억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아마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그래 뭐 가슴이 뻥 뚫렸으니까 이렇게 표현했겠구나 하지만 이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사실 그 현상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많은 평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게 막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뚫린 거야. 나도 그렇고 그걸 표현해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평가들이 해야 될 일이죠.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시간이 오래됐지만 당시 독자들한테 이렇게 뜨거운 반응 많이 받으셨죠? 많이 좋은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거 기억 남는 거 좀 있으세요? 특별한 거는 없는데 그거 중에 제가 참 독특한 거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했을 때인데 스테지와 아이들이 오늘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음반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작업은 제게 살이 내리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연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렸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학부모가 울면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냐 그러니까 자기 딸이 중2인데 네. 평소에 얌전하네. 콘서트 안 가고. 그런데 서태지 아이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밥을 안 먹고 말을 안 하고 학교에 안 간대요. 완전히 자폐 증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신문에 난 서태지 아이들이 하는 기사를 이렇게 오려서 줬대. 그래도 변화가 없는데 내 그림을 줬더니 왕것이 웃으면서 밥을 먹고 말을 하고 학교에 가더라. 그래서 내가 만평이 그런 위로를 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고 사회 어른이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안심이 됐나 봐. 그래서 좀 요거는 정치적인 건 아니지만 네, 상당히 좀 기억에 남고. 88년도부터 96년까지 네네네. 이제 8년 한겨레 동안, 신문사에서 네. 만평을 하셨는데 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뭐 거의 신문 쉬는 날 말고는 매일 그리셨을 텐데 그 어렵지 않으셨나요? 만약 제 아들이 만 편 그린다면 너 일주일에 나흘 한번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럴 정도로 이게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이게 무슨 천재가 팍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사가 왔는 걸 고르고 그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고 그것을 응축하기 위해서 스케치하고 또 이게 아니면 버리고 또 하고 또 아니고 또 하고 수없이 스케치 옆에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러냐 또 현장에 전화해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게 멋진 이 그날 해야 될 이야기가 팍 폭발력 있게 안에 보면서 폭발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팍 뭔가 일으켜서 그걸 일으켜야 되는데 그 폭발을 못 일으키면 그건 죽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논설이나 이런 거하고 같은 거지만 논설은 폭파가 안 돼도 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잘 하면 되지만 이거는 웃음이라든가 그 어떤 묘한 그 어떤 거를 탁 임팩트가 있어요. 임팩트를 탁 터뜨려줘야 되는 게 만약에 그게 진짜 안 터질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뭐 안 될 때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잠그고 내가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지 않으면은 안 나간다. 그리고 앉아 버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래도 안 될 때는 내가 그 내 동료 중에 좀 센스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자문도 구하세요? 내가 사실은 말이야 이게 지금 아이디어가 막혔어 하면서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 눈치를 채는 거야. 나밖에 없구나. 이걸 구할 사람은. 자기가 막 내 대신 생각을 해요. 정 안 될 때는 남의 머리까지도 사용해야 돼요. 그러시군요. 88년도부터 96년이면 이제 뭐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군사 정권 한참이 포함되는 노태우. 기간인데 네. 어떻게 좀 압력, 검열 이런 데 지장을 받으신 적은 없나요? 물론 뭐 한겨레 신문이라는 성격이 있긴 했지만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권과 이 정권의 싸움,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한 싸움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를 내가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만화를 그린 거지. 내가 만화가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문을 열고 탁 가면 전경이 쫙 있는 이런 환상들 그런 들이 늘 있고 나중에는 좀 또 뭐 협박 전화 그런 것도 받은 적 있으세요? 입에 내가 입으로 옮기기 힘든 그런 전화도 받기도 하고 좀 위협을 느끼기도 했지만 뭐 에이 뭐 마음대로 해. 그때는 또 그런 시절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 시사 만평가 분들도 자기들한테 그게 불리한 게 있을 때는 협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반사였죠. 뭐 있긴 있었지만 구라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셨나요? 그렇죠.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시사 만화가로 이렇게 직업을 저는 갖게 되신 이제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만화 가게여서 참 행운이었죠. 아까 말했던 따뜻한 방에서 만화를 빌려다 보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 즐거움의 한 100배 정도를 저는 우리 집이 만화방인데 빌려올 필요 없어. 내 주인 아들이니까 마음껏 보고 그다음 거기다 팥빙수도 팔고 뭐 천국이네요, 천국. 천국이죠. 뭐 도나스 먹으면서 꽈배기 먹으면서 천국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만화가 내가 익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술계 그때 뭐 만화가가 되기도 좀 그때는 문화생을 해야 되니까 애매하고 그러고 있다가 근데 속으로는 나는 만화를 잘 그린 사람이다. 항상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이 생기고 우리가 민중미술 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회에 대해서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할 말을 하는 저 미술운동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민중미술.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신문사가 생기니까 시사 만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 후배 박불동 화백이라고 있어요. 후배가 형 여기 응모 한번 해봐. 만화 잘 그리잖아.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된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만화가가 되겠다는 것보다 그 시대가 하고 내하고 맞아서 응모해서 만화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응모하신 이유가 이 교사 시절 제자가 했던 어떤 말 때문이라고도 하던데. 제자가 했던 거는 네. 나는 그 참 중요한 사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때 터닝 포인트라는 그거야. 네. 그때 내가 미술학원 선생이었죠. 그때 그 제자 한 명이 내가 그때 조그만 오막살이를 짓고 살았어요. 또 좀 독특하죠. 그래서 거기 와서 내 그림들을 보고 네. 저는 선생님 그림 안 그릴 거예요. 그런 거야. 그때 내 그림은 지상에 있는 풍경은 더 이상 나는 흥미가 없다. 목성의 소행성은 나의 풍경화를 그리겠다. 그린 거예요. 지금 보면 독특하지만 그런 걸 그렸는데 그 제자가 나는 선생님 그림 안 그리겠다.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그림에는 역사도 없고 삶도 없다는 거야. 그 처음에는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랬는데 이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나의 철옹성 같은 나의 예술을 위한 예술 이런 거를 무너뜨리고 주위를 돌아보게 됐지. 그러면서 이제 민중미술을 하게 된 거예요. 시사만화가가 이제 되시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우셨다면서요? 저 나름대로 네.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 누구나 언론인들 첫째도 팩트, 둘째도 팩트, 셋째 이게 사실에 어긋나면 절대 안 된다. 둘째는 내가 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내 편의한 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그 당사자가 돼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이게 옳다고 할 때 하자. 그리고 역지사지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 세 번째는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한 행동과 생각과 행동을 문제 삼아야지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또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근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그것을 비판해야 되는 거지. 사람 자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게 언론사들이 참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내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사과한다. 그래서 이게 저도 그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삼천포 어디 가다 삼천포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떤 사건이 엉뚱한 데로 갔어. 근데 내가 그 만화에다가 삼천포 내가 일로 왔구나. 표현하셨군요. 이렇게 했어. 그 다음 날 삼천포 시민들한테 막 엄청나게 전화가 온 거야. 이제 편집장한테서 박하배 이거 어떡하냐. 사과해야죠. 저 편집장 사과하는 게 싫은 거예요. 박근혜 유감 표명 정도로 안 될까? 안 된다. 일본도 우리한테 맨날 유감 사과를 확실히 안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래. 근데 칼자루 내가 쥐고 있어. 내가 쓰는 거야. 그래갖고 그 만평 밑에다가 어제 이런 만평이 이렇게 상처를 줘서 그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탁 썼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쉽지 참 이게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언론사는 굉장히 오만하고 그래서 언론들은 많이 자성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던진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는지 억울할 때는 억울하고 소리쳐도 듣지도 않고 사과를 제대로 해주지도 않아요. 그럼 나중에 와서 요만큼 해봐야 소용도 없죠. 그래서 그거는 오보를 했거나 그런 걸 했을 때는 반드시 크게 사과하고 그 사과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야지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어디 이렇게 글을 보니까요. 저 박재동 화백님 아버님의 생활 신조가 이 금전을 잃으면 작은 손해고 그다음 신용을 잃으면 큰 손해다. 그리고 예.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뭐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네. 이런 아버님의 뜻이 지금 박재동 화백의 어떤 행동 아니면 그림 속에 다 이렇게 묻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강직하고 그리고 그때 뭐 만화 그게 출판사가 독점을 해가지고 너무나 갑질을 많이 했어요. 만화를 다 골라서 살 수 있는데 다 사거나 아니면 안 주겠다.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다. 이런 거는 공정하지 않다. 횡포다.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2년을 싸웠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막 풀빵 장사 또 막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사과하죠. 야. 내가 떡볶이 오뎅 이거 해갖고 할 테니까. 이 두 분이서 싸워가지고 2년 후에 그걸 결국 저 사과를 받고 이거 골라서 사게 했다고요. 너무 힘든 일이지만 옆에서 이제 어릴 때 그걸 봤을 때 옳은 일은 끝까지 하면 이기는구나 하는 걸 내가 본 거죠. 옳은 일은 끝까지 하면 이긴다. 그리고 다행히 난 내 주위에 뭐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 친인척이. 너무 시사만화하기에 좋은 환경이야. 눈치 볼 게 없었군요.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 그런 모습과 그런 것이 나한테 큰 힘이 돼서 내가 아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박재동 화백님 만나보고 싶고 하고 싶은 말 네. 있는 분들 저희가 미리 찾아가서 네. 이렇게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 분 어떤 분인지 네네.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네. 박재동 화백님 안녕하세요. 노회찬입니다. 박재동 화백님은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경기도의 그 꿈의 학교 활동을 하고 계시죠. 교육 일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 노회찬 의원께서 어, 질문을 주셨네요. 친하신가요? 또 이렇게 필이 통하는 분이고 내가 미술 교사를 6년을 했어요. 네. 휘문고등학교 중경고등학교 미술 교사를 6년 하면서 내가 그때 느낀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인생의 가장 청춘의 노른자의 그 시간 학교에서 다 보내는데 이것이 아이들한테 행복하지 못하다. 만약에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협동 같이 공동 작업을 개인 누가 잘하나 하면 안 되고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 해서 한 달 동안 너희들 마음대로 기획을 해가지고 작품, 영화를 만들든 책을 만들든 걸개 그림을 그리든 뭐든지 해라 했더니 뭐 첨성대도 만들고 뭐 하늘에다가 띄우고 그림을 띄우고 땅에다가 또 뭐 파서 뭘 하고 다리를 놓고 별걸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인상적인 건 운동장에 집을 지은 거야. 어떤 집? 베니아로 집을 지었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허락을 안 해서 그렇지 허락을 하면 운동장에 집도 짓구나. 또 다리를 또 놓구나. 그 남대문도 만들고 첨성대도 만들고 영화도 만드는구나 하는 걸 그때 내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아이들이 스스로 돈도 어릴 때부터 커리큘럼 자기들이 짜고 활동을 하고 또 돈도 벌어보고 망해보기도 하고 흥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탁 프로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이상은 그 대학교 나오고도 부모가 이래 부모하고 의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부모도 자기 살 길 살아야 돼. 자기 살기도 힘든데 맨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교육 문제도 앞으로 이제 정책을 짤 때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듣는 그런 게 걸 아니라 좀 같이 반영을 짜야 같이 짜야 돼. 했으면 지금 새로운 시대 아까 촛불 이후에 모든 그런 정책 교육이든 다른 문화든 뭐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가 짜겠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마 노회찬 의원님한테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화면 또 뭐 준비됐는지 있나요? 함께 보시죠. 저 기억나세요? 지금 그림체를 봐서는 박재동 화백님 그림 같은데 누구 그려주셨는지 혹시 개그맨 누구지? 누굴까요? 그러면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준영입니다. 박준영. 이렇게 또 갈갈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이거 갖고 왔죠. 이거. 짜잔. 기억나시나요? 예. 저를 옆에서 살짝 보시고 한 1분 정도 안에 그리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건 딱 하나예요. 제가 정말 턱이 없거든요. 턱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게 보자마자 그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걸 그려내실 수 있는지.
그건 어떻게 그거는 터득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금방금방 잘 안 돼요 이게 그 특성을 사람을 비슷하게 그리는 자체가 가장 어려워요. 지금 눈썹이 좀 짙잖아요. 네. 그럼 눈썹을 꽉 진하게 해버려. 어. 눈이 좀 크거든. 확 크게 하고 코가 콧망울이 크잖아. 그럼 크게 팍 하고 특징을 확 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눈이 작으면 아주 작게 크기 없어 보이면 싹 없애버려. 이런 거를 해보는데 한다고 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안 될 때는 짜증나서 안 하게 돼. 아이, 내가 왜 해 이걸. 예술이 꼭 이런 거야? 그럼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오기를 발동해서 또 해보고 악착같이. 악착같이 해보면 돼. 이따가 그럼 저도 한번 도전해. 그러시지. 자, 저희가 그리고 또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번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일지. 화면 보시죠. 이게 누구야? 지금 뭐 뭔가 그리고 있는 거 보니까 요즘 젊은 만화가들은 다 저렇게 종이에 안 그리고 모니터에 그리더라고요. 타블렛이나 모니터에 그리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웹툰 작가 이말년입니다. 후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허민이에요. 잘 어. 지내시죠? 선생님께서 예전에 쓰셨던 만화 내 사랑이라는 에세이집을 읽고 그게 제가 만화를 그리는데 굉장히 큰 어떤 동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뵀을 때는 그런 말씀을 쑥스러워서 못 드렸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네요. 조민이 네, 맞습니다. 주호민. 선생님 뵐 때마다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거든요. 특히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굉장히 이제 멋진 머리가 없어. 헤어스타일을 갖고 계신데 그 어떤 헤어스타일의 어떤 비결이 있는지 왜 궁금해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머리가 몰라도 되는 사실이네요. 모르기 때문 아니 알아야죠. 네 모르지만 알아야죠. 제가 이제 1월에 이제 연재를 다시 시작하는데 준비를 하면서 너무 어렵다. 만화를 어떻게 그려야지 재밌게 그리는 걸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박재동 선생님이라면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치겠네. 여쭙고 싶은 게 만화는 어떻게 해야지 재밌게 그릴 수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처음 뵙지만. 자,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주호민 그래. 작가 그리고 이말년 작가가 질문을 좀. 먼저 조금 쉬운 거부터 갈까요? 주호민 작가가 우리 조민 근데 작가. 머리 스타일 근데 머리는 자기가 되게 자연스러워 없는데. 보이시거든요. 근데 근데 그냥 가만 놔둔다고 그런 스타일이 나올 것 근데 같지는 않은데. 제가 사실은 이게 저는 자연머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듬어 보니 아니야. 아, 해보셨어요? 해보시긴? 이래도 이건 전혀 아니야. 네. 너무 아닌 거야.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제일 내한테 맞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손질 안 하고 염색도 안 하시고요. 뭐 대충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내한테 맞는 거예요. 여기 손질 너무 하니 오히려 더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 나름대로는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최선이에요. 우리 조민 작가는 그러니까요. 뭐 전혀 없는데 뭐 관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그 머리가 이렇게 뭐 머릿결이 이런 게 아니라 조민 작가는 정말 만화가 너무 재밌잖아요. 네. 영화도 나오고 너무 재미있으면 저 머리 하나 없어도 그게 더 멋있어요. 그 사람 작품이 재미있으면 아무리 머리 헤어스타일인데 작품이 재미없어 그러면 이거 꽝이야. 그래서 조민 작가는 지금 그대로 네. 아주 계속 나가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말년 작가가 작가는- 준 질문은 듣자마자 괴로워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재미있게 만화를 그릴 수 있나? 내 생각에는 내가 너무너무 맛의 재미있는 거를 그려야 되겠다 하는 강렬한 욕구. 그걸 자기한테 그 주문하는 거야. 나는 어느 정도의 재미난 거를 그려야 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죽겠다. 그런 거를 자기한테 요구를 하면 자기가 그 노력을 하게 돼 있어. 자기가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하게 돼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건 답은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말년 작가
어떻게든 찾겠지.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재미난 작가라. 참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계속 하면 되겠죠 뭐. 고통과 고통을 이겨낸 뭐 후에 어쨌든 나올 수 어떻게 있겠네. 하는 방법은 몰라. 자기가 하다 보면 할 때까지 하면 되겠지 뭐. 그걸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해. 잘할 거예요. 원래 네. 재밌게 잘하는 작가인데 뭐 또 그러냐. 네, 그래도 이제 또 선생님하고 저 어르신의 생각을 좀 빌리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겠죠. 죽으라고 하는 거지 뭐. 죽으라고 하는 거. 정답은 없군요, 그럼. 저는 이 최근 선생님 활동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작품이 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그 학생들 얼굴 캐리커처로 그린 저 기억이 정말 많이 남거든요. 몇 명이나 그리신 거죠? 다는 못 그리고 한 150명 정도 그린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때 한겨레 신문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또 원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 아이에 대한 그 글도 받고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자체만 또 괴로울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못 받았죠. 요게 네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죠. 근데 사실 이 저도 뭐 광화문 광장 같은 데 가서 이 희생된 학생들 사진만 봐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면 막 그 뭐랄까 먹먹해지고 힘들던데 이거를 굉장히 그림을 그리려면 바로 앞에서 오랜 시간 봐야 되는데 좀 근데 참 묘한 고통스럽진 게 않으셨어요? 처음에는요. 사실 이런 게 분향소도 못 갔어요. 가면 너무 힘들 것 네. 같다. 멀리서 그냥 지나갔고 그랬대. 이제 이걸 그리게 되니까 아이들을 정면으로 봐야 되잖아. 네. 처음엔 너무 힘들죠. 막 우라가 푹푹 쳤었고. 근데 이걸 계속 그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게 된 거야. 친해지는 거야. 이걸 그리면서. 그래서 그게 참 묘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는 우리가 사람이라 살고 죽는다는 게 서로 살아있지만 마음속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마음속에 죽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은 아웃이야.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죽어 있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이 이게 그때 물에 깔아앉아서 죽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고는 우리 인정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어도 이렇게 해서 사고 났구나.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네. 그럼 다음 사고 대책을 세우면 되고 이럴 것밖에 없는데 이거는 죽음 자체를 인정을 못한다. 이거 아니다 이거는.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을 죽은 거기 때문에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하나씩 건져내 살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살릴 수 있다. 어떻게 살리느냐.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이 만나게 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면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아이들 하나하나 살아난다. 그것도 생명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하면서 애들 물에서 하나씩 건지는 기분으로 사실은 그랬는데 고통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야 뭐야 예슬아 막 이렇게 부를 정도로 좀 편해졌어요. 그것도 묘하대. 원치 않는 이제 유가족들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림을 허락해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대부분 작품을 다 좋아. 네. 초기에는 지금은 아마 다 대부분 좋아할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신 거예요. 이것이 막 그런 자체가 또 힘들어 하신 분들은 그런 이해할 네.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이런 부처가 다니기도 하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다 선물을 드렸죠.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자, 이번에는요. 이번 주에 있었던 핫 이슈에 대해서 우리 박재동 화백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 비선 실세였고 그리고 네. 뭐 국정농단의 사실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그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잖아요. 징역 25년. 이제 다음 달 말이면은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법의 이 시행이라는 게 정말 택시 기사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러는 거야. 우리는 말이야 이 지금 살기 힘든데 교통신호 위반 얼마면 6만 원인지 얼마나 철저하게. 없이 예. 떼가더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 팍 봐주고 저끼리 다 해먹고 분노하는 거예요. 최순실 같은 경우는 정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잡으면 정권을 잡으면 일단 잡으면 괜찮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문화를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마음 쓸 수 있다는 이제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또 책임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도 관심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3일이었죠. 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뭐 처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것도 무산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다른 게 아니고 진상규명을 하자는데 네. 왜 그걸 반대를 하나 이거야. 그것이. 그러면 진상규명을 하면은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걸 뭐냐면 미안하다. 내가 정말 그 조직에 있고 그 구조에 있다 보니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참 그거는 참 죄송한 일입니다. 그에 대한 처분은 받겠습니다만 참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뭐 전혀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법을 제일 잘하는 놈들이 법을 제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가다 그런 것처럼 국민들을 좌절감을 주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정말 어떤 정치적인 정략에 따라서 뭐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런 게 아닌 것 아니죠. 같은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5.18 진상규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느냐. 진상규명을 안 하자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시민들이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작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있나요? 앞으로 할 게 난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 한 1000년 정도 더 살아야 됩니다.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뭐 제가 보세요. 지금 학교 교육에 관한 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탁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내가 삶의 주인이야. 어릴 때부터 정치 활동, 경제 활동, 학문 활동, 문화 예술 활동 어릴 때부터 주인이 돼서 하는 걸 길러주고 싶어요. 그러면 18, 20살 되면 걔들이 나라를 전체를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자기들 책임이죠. 그런 거 얼마나 하고 싶어요. 우리 촛불 이런 것들도 한번 그려보고 싶고 우리 모든 삶을 그려보고 이런 스토리 저런 스토리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잘 조절해야겠다. 그래도 너무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거는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앞으로 진짜 뭐 지금까지도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셨지만 앞으로는 더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MBC에도 좀 자주 모습 좀 보여주시고요. 기회가 있으면. 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